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이 정경심 씨의 2심 유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렸고요. 오늘은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 폭행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 정진훈 검사가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그 판결도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 정한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다시 조국의 강에 빠졌다. 누가? 여당이. 동아일보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정세균 후보 가혹한 판결이다. 추미애 후보는 쥐어짠 혐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집권 여당의 대권 주자들이 사모펀드 혐의와 관련해서 분명히 유죄가 일부 선고됐는데도 모두 다 무죄라며 사실관계까지 왜곡하며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불복하는 듯한 모양새를 비추면서 논란이 더욱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는 송영길 당대표가 가까스로 사과했던 이 조국의 당을 건넜다가 다시 돌아왔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한동훈 폭행, 고의성 있었다. 고의성 있는 폭행이었다는 겁니다. 독식 폭행. 정진훈 검사 유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주관적인 판단으로 폭행했다. 고의성도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이 없다. 꼬집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진훈 검사는 신라젠 취재 의혹을 수사하던 수사팀장이었는데 왜 이런 무리한 독직 폭행까지 했을까? 그렇다면 그 수사 자체가 무리했던 수사였다라는 방증이라는 법조계의 비판도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당대표 탄핵 들먹인 윤석열 캠프. 이준석 대표는 공격 목적이 명확하다라고 발끈했습니다. 서로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과거 영상도 공개됐었죠. 윤석열이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 그 와중에 윤 캠프에서는 당대표 탄핵 얘기까지 나온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사실상 이 대표에게 사과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봉합을 하려는 듯하지만 이 대표가 그건 사과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소위 뒤끝을 발휘해서 논란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우리 군에서 왜 자꾸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반복될까요? 이번엔 해군 여중사가 상관 성추행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5월에 공군 여중사가 사망한 사건 잊었습니까? 군이 초비상 걸린 그때에서 섬에서 똑같이 판박이 사건이 났다라는 겁니다. 부대박 식당에서 손금 봐주겠다라고 신체 접촉. 3개월이 지난 8월에서야 보고가 됐다고 하니 정말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한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혁진 대표 변호사 그리고 윤석열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 좌장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님 그리고 국회반장 노은지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경심 씨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해당 판결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1심, 2심 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 듯합니다. 제목 공개합니다. 여당은 다시 조국의 강 앞으로 가게 됐습니다. 강을 건넜다 말기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낙연 후보가 징역 4년은 과도하다며 사법부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인턴 증명서를 포함한 입시관계 서류를 유죄로 봤다. 그것이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4년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 또한 과혹하고 과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도한 고통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 마음의 연민과 공감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그때 수사도 과도했고 거의 소탕하다시피 과잉 수사를 한 것이다. 들으셨듯이 당대표 출신, 총리 출신의 이낙연 후보는 검찰의 과잉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후보뿐이 아닙니다. 여당의 대선 주자들 거의 전부가 조국 전 장관을 옹호했습니다. 이낙연 후보, 사모펀드 관련해서 모두 무죄. 사실관계 다르죠? 팩트가 다릅니다. 사모펀드 관련해서 절반은 유죄가 인정됐고 특히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라는 점도 인정됐고요. 차명으로 거래했다는 점도 인정됐습니다. 그런데도 이낙연 후보는 모두 무죄다라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정세균 후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정황과 증언에도 1심 형량 그대로는 너무 가혹한 결정이다라고 조국 장관을 옹호했습니다. 이재명 캠프, 검찰의 마녀사냥식 무리한 수사에 책임 묻고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 오히려 검찰 개혁을 해야겠다라는 걸 검수완박을 들고 나왔어요. 추미애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개혁 보면 지금 하면 된다. 대선 경선 후보들이 마음만 먹으면 연내 통과도 가능하다라고 조 전 장관 부부의 혐의와 관련해서 자성을 하거나 반성을 하는 모습은 전혀 없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국회에 있는 노은지 기자, 혹시 여당 대선 주자 중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거나 조 전 장관 정경심 씨가 입시 비리 7개 스펙에 대해서 모두 허위로 판단된 거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의 잘못을 인정하고 질타하는 분 한 분도 없었습니까? 일단은 뭐 사석에서 그리고 좀 이제 당직자들 사이에서 그런 말들이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겉으로 나온 말은 없었고요. 특히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아예 아무도 이제 논평을 내지 않는 그런 분위기고 오히려 사모펀드를 공격하는 이유는 일부 이제 무죄가 난 점을 부각시키면서 저런 식으로 이제 사모펀드가 검찰 수사의 시작점이었다 보니까 검찰 수사 자체가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고 오히려 이런 분들은 있더라고요. 대선 주자 중에서 박용진, 김두관 두 후보 같은 경우에는 관련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뭐 옹호하기가 조금 애매하고 그렇다고 뭔가 적극적으로 반박할 수도 없다면 그냥 침묵을 택한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결국은 침묵을 하거나 사실관계까지 왜곡하면서 조 전 장관을 옹호했다라는 게 현재 여권 주자들의 반응인데 특히 이낙연 후보의 발언 중에 사모펀드 관련해서 모두 무죄가 됐다. 이건 팩트와 다르지 않습니까? 일단 제가 아직 판결문은 못 봤고요. 그런데 지금 뭐가 있냐면 서울고등법원에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보도자료가 이제 법원 보도자료가 그렇게 길지가 않은데 그게 한 13페이지 굉장히 자세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저런 비판들을 하시기 전에 그 보도자료를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모펀드에 관해서도 유죄가 나온 겁니다. 유죄가 나왔는데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 미공개 정보 이용을 한 경우에 이제 유죄인데 장외 거래는 무죄가 나온 거고요. 장내에서 거래한 것은 역시 유죄가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모펀드 관련해서 모두 무죄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가짜 뉴스가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법원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그 정경심 씨의 행위와 그다음에 그로 초래된 결과 그리고 그 이후의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모든 것이 심히 불량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형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보도자료를 보면 오히려 제 생각에는 징역 4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나쁜 짓을 했다라고 하면서 결론은 뭐 1심하고 똑같이 징역 4년 오히려 그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1심도 그렇고 2심 물론 이제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대권 주자들의 논평도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고등법원이 왜 중요하냐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일단 사실관계가 고등법원에서 확정이 됩니다. 이거를 대법원에서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해가지고 판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등법원 판결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특히 형사 재판에 있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고등법원의 양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가거든요.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뭐 그럴 일도 없었겠지만 만약에 제가 정경심 교수를 그 변호하는 변호인이었다라고 하면 정경심 교수 잘 설득해가지고 1심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으니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면 꼬박 그 4년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자. 그래서 인정할 건 인정을 갖다 하고 반성한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선처를 갖다 구하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법원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했냐면 고등법원이 객관적 물증과 신빙성 있는 증언에도 불구하고 비합리적이고 전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심지어 어떤 행위까지 했느냐
사법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들에게 강한 적대감을 보이면서 비난을 했는데 이것이 과연 정당한 것이냐, 이게 제정신인 것이냐, 이렇게 고등법원 판사가 일갈할 정도로 그 재판 태도가 나빴다라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그 선처를 구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야당은 여권 주자들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이 발언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야당의 비판 들어보시죠. 송영길 대표 조국 사태에 대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만 결국 알고 보니 무늬만 있는 가짜 사과였습니다. 내로남불은 이 정권의 대표 라벨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민주당의 대권 후보들은 조 전 장관과 함께하겠다거나 검찰개혁 추진해야 한다면서 오히려 소리 높여 위선을 옹호하는 작태를 펼치고 있습니다. 사회의 상식보단 당장의 경선에 필요한 지지층의 한 표가 더 절실하다는 모양새입니다. 자, 당 내에서도 사실 이 부분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의 대권 주자들이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이 말이 되냐라는 겁니다. 이 대목인데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관계자가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이 후보의 이 사법부 비판에 대해서 아무리 경선 앞두고 친문표가 중요하다지만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이 사법부 판결을 맹공격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 김영주 의원님, 네. 이 대목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형량이 좀 과도하다, 이제 이렇게 그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기본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떤 그 말하자면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까지 쓰는 것이 이제 지금 이제 경선을 앞둔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감을 가지고, 후보마다의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지만 충분히 그런 것들과 지금 이제 강경한 조국 지지자들하고 맞서 싸우자라고 하는 어떤 용기 있는 태도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보면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조국에 대한 빚이 있다라는 말이라든지, 또 어쨌든 그런 아직도 여전히 이제 조국 수호하겠다는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은 어떤 강성적 기류들을 형성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것에 앞장섰던 추미애 후보의 지지율이 그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쉽게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이 최소한 우리 상권 분립의 정신에 입각해서 현재 어떤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정 변호사 말씀하시다시피 재판이 이제는 거의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전히 정경심 교수나 조국 장관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무리를 빚어서 혹은 뭐 같이 시험을 쳤던 그 수험생들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하는 것 자체는 비상식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상식적이다. 김영주 의원님의 돌직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궁금한 건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해야 할 당시에 비슷한 논란들이 이미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일었는데, 의혹만 가지고 임명하지 않는 건 나쁜 선례가 된다며 조국 전 장관을 옹호했었고, 1심 판결을 전후해서 조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라고 말을 하며 조국 전 장관을 계속 옹호해왔기 때문입니다. 2심 판결조차 정경심 씨와 조 전 장관의 혐의 등이 유죄가 선고됐는데, 과연 대통령과 청와대 반응이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 들어보시죠. 그분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일이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자, 청와대를 출입했었던 노은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을 굉장히 각별히 생각했었다. 그런데 가까웠던 일가가 검찰 수사를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인 연민이 느꼈을 것이다 라고 넉넉히 다 우리 국민들 모두 대통령의 마음을 이해하겠습니다만, 고초를 겪으셨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잘못을 했으면, 수사를 받고 잘못을 했으면 구속이 되고 법을 어겼으면 그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히 법치주의적인 상식인데,
왜 대통령은 그걸 고초를 당했다라고 표현하며 마음의 빚이 있다고까지 말씀하셨던 걸까요? 지금 혹시 청와대 입장 나왔습니까? 일단 청와대 어제 핵심 관계자가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 했던 말은 특별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입장을 낼 계획도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아무래도 고초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연민을 표현을 했던 건 좀 각별한 사이이기도 했고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약간 이제 어떤 이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수사를 뭔가 문제가 있어서 수사를 받더라도 그 측면이 좀 과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 때문에 저런 표현을 쓰신 걸로 보이고 어쨌든 청와대 입장에서는 2심 판결까지 나온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말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건 정경심 교수에 대한 뭐 재판 결과였고 조국 전 장관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지 않고 말을 아끼는 그런 전략을 택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김병민 대변인님, 네.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대로 비판을 날카롭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비판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수긍을 하거든요. 우리 검찰이 바꿔야 할 잘못된 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법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 가족이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 처벌에 대해서 수용을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대권 주자들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왜 그 부분이 없냐라는 거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얘기했던 마음의 빚이 조국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제는 마음의 빚이 국민께 있다라고 좀 치환해서 청와대가 나서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날 2019년도에 조국 전 장관 청문회를 통해서 아마 거의 모든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셨습니다. 동양대 표창장 의혹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의 설명, 해명과 그 당시 조국 전 장관을 감싸기 위해서 노력했던 많은 여권 인사들의 발언들, 그 결과가 2심, 사실심의 재판 결과가 드러나고 난 다음 1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7가지의 허위 스펙, 이 모든 것들이 허위로 결국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조국 전 장관의 발언이 모두 과거에 얘기했던 많은 부분들이 거짓이었음이 충분히 드러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지냈던 35일의 기간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는 지난날 그 모든 결과를 지켜봤던 국민들이 알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아마 여기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이 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국민들 위에 진영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 위에 핵심 지지층이 있는 것처럼 행해왔던 민주당 핵심 정치인들의 일이 어제 오늘이 아닌데요. 얼마 전 김경수 지사 판결, 대법에서 확정 판결이 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무겁게 국민 앞에 죄송함을 표현하고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김경수 지사의 공무관계가 드러난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민 앞에 분명한 메시지를 내야 되지만 그러질 않았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한명수 전 총리의 대법원 판결이 났을 때도 비슷한 행동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당원과 지지층의 표가 필요하다고는 합니다만 정치 위에 국민이 있고 그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공정과 상식 그리고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얘기했던 게 문재인 정부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다소 불이익이 있더라도 국민 앞에 솔직하게 잘못된 점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용기가 저는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에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중에 이 대통령과 가까운 김경수 지사의 공무관계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대통령과 가까운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과의 공무관계가 대법원에서 인정이 됐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고 조국 전 장관 정경심 전 교수와 관련해서 조 전 장관은 1심이 진행 중이고 정경심 교수는 아직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김어준 씨도 이게 4년 감옥 갈 사안이냐라며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동생, 사촌, 부인, 자녀까지 탈탈 털어서 별건 수사로 가족 인질극을 한 것이고 그 생난리가 났는데 남은 거라곤 딸이 고등학교 때 체험학습이 부실하다. 아내가 동양대 봉사상을 위조했다. 이런 걸로 4년 감옥에 보낸 거 아닙니까? 조국 보내려도 안 되니까 딸과 엮어서 아내 보낸 거잖아요. 고등학교 때 체험학습이 부실했다 한들 그게 4년을 감옥을 갈 사안이 되나요? 이게 정의입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4년 갈 사안이냐라는 논리, 비슷한 논리를 한 명 더 비판합니다. 박원순 전 시장 유족의 변호사 숙명여고를 빗대서 정경심 씨를 옹호했다. 정철승 변호사인데 검찰이 맛이 가서 벌인 일이지만 징역 4년이 말이 되냐.
조국이 그렇게 두려운가? 딸에게 시험 문제 알려줘 전교 1등 만든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도 고작 징역 3년이다. 라며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의 형량과 비교하며 징역 4년은 너무 과도하다라는 게 김어준 씨와 정철수 변호사의 주장인데, 정혁진 변호사님, 이게 4년 감옥 갈 사안이냐라는 공통된 논리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이 3년을 갔는데 정경심 교수는 그 입시 비리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자본시장법 위반에다가 증거인멸에다가 보조금 관리법 위반까지 있어요. 그런데 고작 4년이 말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더 합당하게 생각이 되거든요. 아, 고작 4년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위 결과 그 이후의 태도가 모두 다 불량합니다. 행위는 위조를 한두 건 한 게 아니고 7건을 갖다가 했고요. 그 다음에 누가 했습니까? 정경심 교수, 대학 교수입니다. 대학 교수면은 입시가 정확하고 공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생각해야 되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인 학부모가 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판결문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행위를 갖다 했다. 게다가 무슨 행위까지 했냐면은 범죄의 증거까지 인멸을 갖다가 했다. 이게 정경심 교수의 행위가 굉장히 나쁘고 불량한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누군가 한 명은 적어도 의사가 될 뻔했는데 예.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 판사가 그 이야기를 갖다 적시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전원 입장에서는 정말로 괜찮게 그 뽑을 수 있는 그 사람을 못 뽑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애가 삼수를 했거든요. 아, 또 아픈 개인사를. 그러면은 근데 우리 애가 이제 정시로 해가지고 한 번 떨어졌어요. 삼수할 때는 부모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저렇게 수시로 시험 한 번 안 치고 대학 고대도 가고 의사도 되고 이런 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 다음에 좋습니다. 그러면 조민 씨가 부산대 의대 가가지고 제가 봤을 때 적어도 그 의대에서 의전원에서 중간 정도만 했어도 그래 원래 실력이 있는데 부모가 욕심이 나가지고 조금 더 이런 걸 갖다가 했겠지, 확실하게 붙기 위해서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의대에서 거의 최하위, 그것도 그냥 한 학번에서만 꼴등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꼴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들어갈 성적이 안 되는 사람이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온갖 위조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재판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은 시장 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다. 그래서 입시 비리뿐만 아니라 시장 경제 질서 자체까지도 이렇게 그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도 없다. 그런데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갖다가 내렸습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예. 재판부에서 좀 봐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징역이 더 나와야 된다. 이 말씀 중에 이제 조민 씨가 시험 한번 안 치고라고 하셨지만 일부 시험을 친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7개 스펙이 모두 위조다라고 했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7개 스펙이 모두 허위로 판정이 된 거, 그중에 일부는 위조까지 했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숙명여고 쌍둥이들은 그 숙명여고에서만 피해를 준 거지만 조국 정경심 부부의 딸은 고대, 부산대, 뭐 여러 군데 피해를 줬잖아요, 규모가. 네네. 그 다음에 숙명여고 쌍둥이들은 사실은 피해를 누가 받았습니까? 결국은 다 0점 처리돼가지고 전교 1등 할 뻔했지 전교 1등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의전원에도 합격할 뻔했어요. 그게 판결문에 보면은, 보도자료에 보면은 1차에는 합격을 갖다가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구체적인 위험이 있었고,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저부터도 저렇게 대학 하면은 수시라고 하는 제도가 온당한 제도 맞나? 차라리 우리 옛날 저희 때는 그냥 시험 한번 딱 쳐가지고 뭐 몇 점 나오면 뭐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원시적이고 좀 어떻게 무식한 그런 방식을 통해서 대학에 들어갔었는데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그 공약으로 주장하는 야권의 대선 후보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저런 것들이 이 사태를 통해 가지고 많은 국민들한테 의심을 준 거고, 이 부분을 재판부에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본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다는 보도가 많습니다. 고려대 총장, 2심 판결에서 허위 서류 확정되면 조치 취하겠다.
2심 판결로 고려대 학생들 총장님 발언에 책임질 때입니다. 고려대 동문 커뮤니티 고파스 조민은 교우 호소인이다. 입학을 당장 취소하라. 조민과 같은 전형 지원했다 떨어진 사람들은 소송 안 하냐. 관련 게시글이 100개 이상 게재. 운영자는 조민 고려대 입학 취소 시 고파스 아이디를 영구적으로 막겠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노은지 기자, 고려대 총장이 입장을 밝힌 만큼 고려대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부산대 의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현재 이 두 학교의 입장이나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고려대 같은 경우에도 일단 검토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아무리 뭐 이제 고려대보다는 그래도 이제 부산대 의전원이 조금 더 속도를 내는 모습이기는 해요. 일단 18일에 뭔가 논의를 시작하겠다라고 해서 부산대 의전원이 아무래도 결과가 먼저 나오지 않겠나 싶긴 한데 사실 이게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고려대에서 먼저 결정을 내려줘야 그 이후에 부산대 의전원부터 해서 의사국가고시 결과까지 좀 다 연동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고려대에서 빨리 결정을 내주기를 바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저렇게 고파스에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 제가 좀 저 게시판 내용을 살펴봤더니 학생들이 좀 걱정이 많은 것 같은 게 그동안도 이제 고려대가 뭔가 입학 관련 자료를 다 없앴다, 폐기했다, 이제 보관 기간이 지나서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 저렇게 총장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절차가 지연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다가 3년 걸릴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려대 입장에서도 뭔가 이게 이제 국민들이 입시 비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과거의 병역 비리 못지않게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사안이다 보니까 좀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고려대학교와 부산대 측의 입장이 나오면 저희가 또 보도해드리겠고요. 또 하나의 논란은 조국 전 장관이 과거 했던 발언과 재판 결과 드러난 사실이 많이 달라서 국민 앞에 거짓말을 했다라는 논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웅동학원의 권한을 내려놓고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안 지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과거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희 가족 모두는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저에게 밝혀왔습니다. 향후 웅동학원은 개인이 아닌 국가나 공익재단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저의 진심을 믿어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임명이 되든 안 되든 여러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 학원을 법에 따라서 국가와 사회에 돌릴 생각입니다. 2년이 지났는데 모르쇠.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내려놓겠다고 했지만 조국 전 장관의 모침, 정경심 씨 이사직에 사퇴 안 했다라는 게 보도의 내용이고요.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2년간 13차례 웅동학원 이사회 회의록 내용 중에 사회 환원과 사퇴 관련 논의는 없었다라는 게 보도의 내용입니다. 자, 야당 정경희 의원은 자신들이 한 말에 책임져라. 국민을 속인 거냐. 웅동학원 관계자는 이사회 회의에서 논의하진 않았지만 시간이 걸릴 뿐 내부적으로 추진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와 웅동학원 관계자의 결이 좀 다릅니다. 웅동학원에서는 이사회 회의에서 논의되진 않았지만 추진 중이다라고 밝힌 거고 이 보도는 추진이라고 보기에는 직함을 유지 중이고 회의가 없었다라는 게 보도의 주장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저게 사회환원의 의사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없다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사회 논의가 없는 추진이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사실은 논의가 없다는 얘기죠. 추진 안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빚이 263억입니다. 사회에 환원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빚이 그렇게나 많아요? 예. 그럼 자산관리공사에 나와 있는 채무가 지금 저런 정도 상태에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빚 갚고 사회에 환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에 환원할 돈이 과연 있느냐. 오히려 사회에 다 환원해도 저걸 다 팔아도 빚을 못 갚지 않을까 저는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면 저 학교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과연 뭐 사회에 환원한다 일체 내려놓겠다는 말 자체도 그게 실질적인 의미가 뭐냐라는 느낌들이 강해 오고요. 그래서 최소한 자신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최소한 이사회 안에서라도 그런 발언에 대한 뭔가 이제 회의록이라도
남기는 어떤 성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군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준비한 다음 이슈로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 폭행했다라는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정진웅 검사 건입니다. 정진웅 검사는 왜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 폭행했을까? 아직도 저는 이게 참 궁금합니다. 법원 판결 보시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고요. 만약에 항소한다면 뭐 2심 판결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도 말씀드리지만 일단 1심은 유죄.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의 수사팀장 정진웅 검사 지난해 7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독직 폭행했다라는 혐의. 1심에선 그 혐의 유죄.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 물리력을 행사했다. 휴대전화 확보 위에 팔을 뻗고 피해자 몸을 눌러 몸이 겹친 채로 의자에서 바닥에 떨어진 것은 폭행이다. 증거인멸 시도라는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한 검사장을 폭행했다. 그러니까 자의적인 판단을 했다는 거죠. 폭행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재판부가 1심을 가했습니다. 정진웅 검사가 법정에서 나오는 장면 저희가 촬영했는데 취재했는데 입장 밝혔을까요? 안 밝혔을까요? 소장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아껴오셨는데 선고 결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죄 판단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한동훈 검사장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한동훈 검사장에게 사과하십시오. 사과해! 부당한 판결이라고 보시나요? 오늘 유죄 판결 나왔는데 한 말씀 정혁준 변호사님, 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했죠. 독직 네. 폭행 혐의 이거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폭행은 폭행인데 누가 폭행을 했느냐. 검사나 경찰같이 무서운 분들이 폭행을 하면 그럼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더 쉽게 말하면 검사나 옛날에는요. 제가 옛날에 변호사 처음 시작할 때 어떤 경찰서장 만나 뵀더니 그분 하는 말이 우리는 과학 수사를 한대요. 그러면서 몽둥이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예. 요것만 있으면 과학 수사가 된대요. 왜냐하면 매에는 장사가 없기 때문에 자백만 받고 증거 있다. 이것만 있으면 뭐 다 범죄 혐의 밝히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때리면서 하니까 그게 과학 수사다.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참 웃긴다 그런 생각을 갖다가 했었고요. 그거는 이제 옛날 옛적. 옛날 호랑이 담배 옛적. 피던 시절이다. 그다음에 옛날에는 말씀드립니다. 검사들이 피의자들 불러놓고 특히 이제 뭐 나쁜 뭐 강간이나 이런 행위를 하는 애들은 심지어 검사가 직접 때렸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고 그러다가 제 기억에 2000년대 초반에 서울지검의 강력부 검사가 조폭을 때려가지고 죽게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이거는 다른 경우보다 훨씬 나쁘니까 가중처벌해야 된다 해가지고 들어간 게 이제 독직폭행이라는 말은 사실 형법에 나와 있는 정식 용어는 아니고 예. 그냥 우리가 직을 그 오독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폭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은 형법 규정은 이렇게 했을 때 7년 이하의 징역밖에 안 되는데 특가법에 의하면은 이게 1년 이상 징역이니까 30년까지 징역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형법과 특가법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형법은 상해가 없었을 때, 특가법은 상해가 있을 때는 무조건 1년부터 30년까지의 징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어제 사실은 저 판결문 보고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검사장이 그때 전치 3주에 그 상해가 있었다라고 그 진단서를 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위조가 되거나 꾸며진 게 아니니까 상해가 있었던 것은 맞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정진웅 차장이 법정 구속되거나 적어도 집행유예 아닌 실형이 선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집행유예가 나왔고 뭐 징역도 4개월밖에 안 나왔다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에서 봤더니 상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하겠다. 상해 진단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인정을 안 하겠다라고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 것이라서 저 부분이 오히려 지금 유무죄를 논할 단계가 아니고 항소심 가서는 과연 이 상해가 인정이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 그게 논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죄는 당연하다. 당연하죠. 때렸지 않습니까? 때려가지고 그 맞은 사람이 내가
사실은 그때 이제 정진웅 차장이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가지고 막 링겔 맞고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제가 봤을 때 그런 쇼를 갖다가 할 사람은 한동훈 검사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검사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까지 그렇게 하면 검찰이 뭐 이런 표현 뭐하지만 뭐가 팔려가지고 그렇게까지 내가 참아 못하겠다.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맞아가지고 상해를 입은 거는 제가 봤을 때 객관적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정익진 변호사님의 의견이었고, 자 이제 항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2심 판결도 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 거듭 드리겠고요. 정진웅 검사는 이 고의적인 폭행이 아니었다라고 계속 반박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1심에서는 그게 인정이 안 된 건데, 자 김병민 대변인님, 네. 제가 묻고 싶은 건 1심 판결에 따르면 정진웅 검사가 무리한 폭행까지 해가며 저 수사를 벌여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저 수사는 아시다시피 정진웅 검사는 신라젠 취재 의혹의 수사팀장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증거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사실상 무리한 수사였다. 네. 라는 것이 이미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정진웅 차장은 저런 독직 폭행까지 그때 당시에 벌였을까? 이게 좀 궁금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한동훈 검사장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무리하게 독직 폭행을 했고 저 독직 폭행으로 기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이성윤 중앙지검장, 과거의 지검장이고 고검장으로 이 자리를 오히려 더 올라가게 됐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인데 징계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직무 정지를 당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좋은 위치에 점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상식과는 별개로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겠냐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당시 저 때에 정진웅 검사에 대해서도 영전 조치를 취했던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있던 시절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차례 이 언론과 그리고 국회의 출석 과정 속에서도 신라젠 취재 의혹에 대해서 강력한 목소리를 낸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지켜보고 있는 상태로 나타났고요. 이 정진웅 검사에 대해서 그 당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도 조금 전에 인터뷰 장면에서 본 것처럼 국민께 죄송하다는 사과 말 한마디를 우리는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법과 정의 원칙이라는 것을 어디서부터 훼손됐는지는 저는 보다 더 분명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법 위에 국민의 상식이 있고 이 상식을 지키기 위한 원칙적인 노력들을 최소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다면 여기에 합당하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과거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하려고 했던 그 결기, 이런 모습들은 있지도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분명한 판단이 나고 났을 때 직무정지, 징계 절차 등 이런 얘기들을 왜 박범계 장관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인지 한번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김병민 대변인이 언급했었던 것처럼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진웅 검사의 직무 배제를 추미애 장관에게 요구한 바 있지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한동훈 검사를 질타한 바도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재판부가 정진웅 검사의 반박을 조목조목 재반박했습니다. 정진웅 차장의 해명은 이거예요. 증거인멸을 제지하던 중 중심을 잃었다. 중심을 잃었다.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중심을 잃고 넘어진 거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반박합니다. 아니 만약에 그렇다면, 자 벌써 그렇다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진 다음에 자세를 바로잡다. 신체 접촉을 중단하는 동작이 취했어야 된다. 재판부 반박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상식적이에요. 만약에 중심을 잃었다면 아이쿠 중심을 잃었네 하고 일어서든가 차렷을 하든가 신체 접촉을 중단해야지. 그런 동작이 없었다. 이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된다. 고의적 고의성이, 고의적 폭행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증거인멸 저지하려는 법 집행의 정당행위다. 정진웅 차장검사 해명이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재판부가 반박을 합니다. 당시 한 검사장은 휴대폰 재시작을 위해 비밀번호 누른 것으로 판단, 텔레그램 등 접속해서 증거인멸하려는 객관적 사실이 없다. 즉 정진웅 차장검사 측의 법 집행 정당행위가 성립하려면 증거인멸하려 했다라는 객관적 증거를 대라. 재판부는 증거로 말하잖아요.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재판부는 그러면서 정진웅 차장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뿐 아니라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고 정 차장의 행동에 대해서 일침을 가합니다. 정익준 변호사님, 네. 재판부의 반박이 참 이례적인데 만약에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이라면 자세를 바로잡거나 몸이 원치 않게 이게 터치가 있었다면 바로 떼거나 이런 것이 있어야 상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설명을 보니까 김은국 씨의 호랑나비축이 생각이 나는데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요. 그 정진웅 차장이 그 당시에 무엇이었냐면 그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1부장이었어요. 그 옛날에 이제 중앙지검 본청이라고 그랬는데 본청의 형사 1부장이면 부장검사 중에 넘버 1이란 뜻이거든요. 그 형사 1부장이 저런 식으로 압수수색한 현장에 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야말로 이제 정 차장의 이야기처럼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하려고 했다.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부장검사가 어디 포만나게 그런 행동을 합니까? 밑에 있는 수사관들이나 밑에 있는 검사가 하지. 그러니까 그것부터가 사실 말이 안 된다라고 상식적으로 법원은 생각을 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정진웅 차장의 여러 가지 변명들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된다라고 법원은 판단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중심을 잃었다면 일어서서 중심을 잡는 것이 상식적이다라는 게 법원의 질타였다라는 겁니다. 자, 앞서 말했듯이 이런 독직 폭행 혐의가 제기됐을 당시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가 독직 폭행하면 되겠느냐라며 정진웅 차장의 직무 배제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한동훈 검사장을 질타한 바 있습니다. 그때 그 발언 들어보시죠. 임의 수사에 협조를 좀 하고 네. 진상을 좀 밝히는 네. 것이 본인 명예를 위해서도 좋지 네, 않나. 그럼 시간이 수사에 대해서 웬만큼 아는 분이 오히려 이건 과학 수사잖아요.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고 협조를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이 곧 네. 힘이고 무기일 텐데 네. 그걸 가장 잘 아는 분이 스스로의 그러한 억울함이 있으면 그걸 벗기 위해서라도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자, 당시에 독직 폭행 혐의를 추미애 전 장관이 외면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노은지 기자, 정진웅 검사를 승진시켰죠.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도 사실은 뭐 관련자들은 계속 승승장구를 했다. 수사팀은 다 잘 나갔고요. 정진웅 차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울산지검 차장검사로까지 가서 인사 때마다 배제되는 게 아니라 기소 이후에도 계속 영전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추미애 전 장관의 일단은 한동훈 검사장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을 검찰 개혁을 좀 저지하는 세력이다. 그래서 마치 좀 타도해야 될 세력처럼 좀 몰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련 수사를 하는 수사팀에 대해서는 뭔가 좀 인사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반복해서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했다가는 뭔가 우리의 수사가 정당하지 않다는 그런 빌미를 잡히게 되니까 오히려 계속 영전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반대되는 세력에 대해서는 계속 비판을 하고 이런 상황들을 계속 반복해 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독직 폭행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에 왜 이런 혐의가 있는 사람을 승진시켰느냐? 추미애 전 장관 입장 나왔나요?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저거에 관련해서는 기사를 이제 입장문을 내지 않았고, 예. 어제도 유독 얘기를 했던 거는 그 정경심 교수의 재판 결과와 관련해서 사모펀드 이제 무죄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오히려 한동훈 검사장과 이제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정작 본인이 장관일 때 진상조사까지 좀 지시를 해서 뭔가 이제 왜 저런 식으로 기소된 검사는 영전을 하느냐, 검찰 내부에서도 불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이중잣대를 꼬집는 보도도 많이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계속 인사에서 한직으로 가는데 가해자는 승승장구한다는 거죠. 앞서 설명해드렸지만 정진웅의 직무집행정지는 지난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진상조사가 지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상조사가 9개월째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직무배제 조치도 없었습니다. 기소될 당시에도. 한동훈 검사장은 하지만 피의자 입건 이후로 3차례 좌천된 인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법무부의 이중잣대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번에 법무부가 직무배제를 할까요? 김용주 의원님? 네. 직무 배제를 해야 마땅하지 않나요? 네. 지금이라도 지금 명확하게 재판부의 결정이 나왔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넘어가기는 참 쉽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또 실제적으로 이와 같이 그야말로 어떤 그 법무부 자체의
정당성과 근인을 크게 그 훼손한 그 추미애 전 장관이 대선 후보로 나와가지고 더 강하게 검찰 개혁을 주장하고 얘기하는 것도 많은 지지를 받는 것 자체가 일반 국민의 어떤 법 감정이나 정서랑 많이 동떨어져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좀 반성을 하고 파악을 해야 될 텐데, 여전히 뭐 한 검사장은 윤석열 총장하고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그야말로 처음부터 선을 그어놓고 진영간 논리처럼 이렇게 검찰을 내부적으로 조직에 이간질을 시키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인 것이죠. 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뜨거운 뉴스들만 모아봤습니다. 돌직구쇼 핫3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첫 번째는 한동훈 검사장과 추미애 전 장관이 설전을 벌이고 있는 다음 대목이고요. 두 번째는 김연경 선수가 국가대표팀에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를 강요했다라는 인터뷰를 진행한 사회자가 결국 사퇴를 했군요. 세 번째,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출소를 한다라고 합니다. 잠시 후에 현장 가보겠습니다. 정경심 씨의 2심 판결을 두고 수사 담당자였던 한동훈 검사장과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전 장관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권력비리 대목, 추미애 캠프 입장문. 있지도 않은 권력비리를 내세워 한 가족을 도륙낸 주범인 한동훈 씨가 해야 할 일은 궤변이 아닌 자신의 죄책을 뉘우치는 것이다 라고 1심과 2심에서도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유죄가 선고됐는데, 오히려 한동훈 씨가 자신의 죄책을 뉘우치라라고 추미애 후보는 비판합니다. 그러자 한동훈 검사장이 입장을 냈어요. 조국 사건은 권력이 총동원돼 권력자 조국의 수사를 맡고 검찰에 보복하는 순간 분명 권력 비리가 됐다라고 맞섰습니다. 이 대목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신대 김수현 교수님 나왔습니다. 권력 비리라는 부분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시 한동훈 검사장이 지금 맞붙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추미애 캠프 혹은 추미애 전 장관 혹은 후보자 측에서는 지금 굉장히 이 사건 자체가 어떤 조국 전 장관이 직접적으로 개입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조국 전 장관의 뭐 재판도 남아 있지만 앞으로 대선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 지형을 볼 때 조국 전 장관이 이런 어떤 권력을 남용하여서 권력을 내세워서 자신의 사익을 취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 얘기를 해야 여러 가지 유리한 정치적 지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한동훈 검사장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사건이 뭐 권력 비리였든 아니든 간에 이 조국 사건을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탄압을 하려고 했던 그 자체가 이 사건이 어떤 권력 비리로 비화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또 어쨌든 좀 1심, 2심에서 사모펀드 관련한 부분이 뭐 모두 유죄는 아니지만 일부 무죄가 됐는데 지금 여권 관계자들 혹은 또 대선에 나와 있는 후보자들이 계속해서 모두 무죄가 났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경심 교수가 어쨌든 조범동 씨에게서 미공개 정보를 얻어내서 산 부분은 주식을 산 부분은 이게 사모펀드 관련이 아니고 그냥 개인이 주식 거래를 한 거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그걸 축소해서 해석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법리적인 어떤 판단에서 좀 차이가 있었던 부분을 최대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제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두 번째 날선 공방 대목은요. 사모펀드 관련돼서 한동훈 검사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붙었습니다. 한 씨의 지휘 아래 별건 수사 등을 통해 마른 수건 쥐어짜듯 뽑아낸 혐의들로 사모펀드와 무관하다. 한동훈 검사장. 사모펀드 관련 6개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에 코링크 피의 관련이라고 명시돼 있다. 사모펀드 관련 범죄 중범죄라는 선명한 판단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자, 요거는 비교적 팩트와 관련된 거라 판단이 쉬울 것 같은데요. 김병민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관련된 내용들을 저는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이 나와서 가짜 뉴스, 허위 사실을 얘기하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법적 판결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모두가 유죄는 아니더라도 사모펀드 관련돼서 분명하게 명시된 유죄가 선고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만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고 싶은 건 사모펀드 부분을 무죄로 밀고 갈 때만이 조국 전 장관에 관련된 수사가 무리한 수사다라고 연결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얘기하는 대권 주자들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는 국민 앞에 진실을 거짓으로 둔갑시키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지난날 조국 전 장관 수사했던 걸 무리한 수사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지켜봤을 때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상당히 늦은 날 진행이 됐습니다. 기억들 다 하시죠? 그때 압수수색했을 때 정경심 교수가 집에 있었고 전화로 조국 전 장관을 바꿔줬던 그 모습, 그리고 나서 관등 성명이 됐던가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봤을 때 과연 아주 엄정하게 당시 수사를 더 진행할 수 있었을까? 수사 이후에 공소유지를 잘해야 되는데 다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셨던 것처럼 추미애 장관 취임하고 나서 조국 전 장관 수사에 연루됐던 한동훈 검사장을 비롯한 윤석열 전 총장과 가까운 인사들이 줄줄이 좌천되는 그 내용을 일컬어서 수요일 밤의 대학살이라고 불리우는 인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제대로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일들도 있었고요. 아주 만약 보다 엄정하게 관련된 내용들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오히려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분명한 팩트와 사실은 사모펀드 관련돼서 유죄가 났던 일들이 있다는 말씀 거듭드립니다. 자, 이 대목은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판결문을 사실상 거의 모든 국민들이 다 봤는데 사모펀드가 아니다라고 추미애 전 장관이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아하실 국민들 많을 것 같아요. 자, 노은지 기자, 우리 팩트만 보자고요. 앞에서 이게 권력 비리냐 아니냐는 사실 논쟁의 여지도 있다고 봐요. 추미애 전 장관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방금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그제 어제 오늘 3일에 걸쳐서 사모펀드 관련돼서 정경심 씨가 일부 유죄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 팩트라는 걸 온 국민들이 다 봤잖아요. 그런데 추미애 후보는 왜 사모펀드와 관련이 없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겁니까? 일단은 저게 검찰 수사가 처음에 시작이 됐을 때 사실 권력형 비리는 나오지 않지 않았냐라고 추미애 후보를 비롯해서 다른 여권 주자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저는 이런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저 당시에 의혹들이 한창 불거졌을 때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지위를 이용해서 뭔가 미공개 주식,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주식을 매입을 할 때 민정수석의 지위를 활용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뭐 가로등 전멸기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주에 관련된 정보를 알거나 개입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혹들이 사실 야당에서 제기된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서 그런 게 사실로 드러나지 않은 이상 저거 무리한 수사 아니냐. 그리고 사모펀드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 없다는 게 상당수 내용이 담긴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조국 전 장관이 뭐 사모펀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떤 식으로 개입했는지가 명확하게 뭐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뭐 한동훈 검사장이 주장을 했던 것처럼 저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여권의 좀 전방위적인 움직임을 봤을 때 그걸 덮기 위해서 취했던 행동들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건 상당히 권력형 문제, 권력이 모두 총동원해서 뭔가 수사를 좀 무마시키려고 했던 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좀 반성이라던가 그런 입장 표명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모펀드 관련해서 분명하게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일부. 자, 이걸 두고 한동훈 검사장이 이렇게 비판합니다. 추미애 씨는 뭘 보고 다 무죄라고 거짓말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비판을 하죠. 그러자 추미애 전 장관은 전직 상관에게 추미애 씨라고 부르는 용기가 가상하다. 사모펀드 아닌 단순 주식거래, 국민 속이지 마라 라고 항변을 하며 전직 상관에게 추미애 씨, 또다시 내가 당신 상관이다 라는 주장이 지금 나온 건데 김영주 의원님,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사모펀드 하면은 저희들이 우선 뭐 조국 전 장관 청문회 때 브라인드 펀드가 어떻다라고 하는 설명도 기억나고 여러 가지 자유롭지 못한 걸 알 수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뭐 재판의 결과가 나와 있는데 마치 다 무죄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주장관적 측면에서는 그렇게 무리가 있는 주장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한 번의 상관이면 영원한 상관이냐 이게 한동훈 검사장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때도 솔직히 나 당신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솔직히 하면 그때도 존중하지 않았는데 지금 내가 당신을 왜 존중하냐. 그래서 내가 추미애 씨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문제 있냐. 이런 태도인 것 같고 그러면 그거로서 그냥 쿨하게 넘기면 될 텐데 그래도 옛날에 내가 너의 상관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좀 추 장관 입장에서는 뭐
머쓱한 얘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이제 캠프 측의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찌됐든 권력형 범죄 비리와 거리가 있다는 게 추미애 후보 측 주장이고 사모펀드라고 하지만 이것은 면밀하게 장내 장외 거리가 구분이 됐었다라는 측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핫삼 두 번째 소식인데 김연경 선수가 국가대표에서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강요했던 그분도 사퇴를 했습니다. 배구협회가 은퇴 의사를 밝혔다고 했고요. 올림픽 4강,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 등의 성과가 있는 선수였습니다. 김연경 선수의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엄청 저한테는 무거우면 무겁다고 생각하고 큰 자부심이라고 또 생각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지금 이 순간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기억이 많이 나고. 왔다 죽었다 한경이가 피가 말린다. 와. 이번에 준비하는 동안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한번 좀. 그냥 모든 순간이 힘들었던 것 같고요. 같이 고생한 선수들한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많은 관심 속에서 올림픽을 치렀기 때문에 너무 즐겁게 배구를 했던 것 같고 또 조금이나마 저희 여자 배구를 좀 알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기도 하고 정말 꿈 같은 시간을 저희한테 보낸 것 같습니다. 김연경 선수가 이제 공식적으로 김소영 교수님 국가대표직에서 이제 물러났군요. 네, 이제 2004년에 청소년 국가대표로 이제 처음 국가대표를 시작했고 지금 17년 동안 국가대표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달고 국제 경기에서 이제 선수 생활을 했던 것인데 지금 3번의 올림픽에 참여했고 4번의 아시안 게임을 치렀습니다. 굉장히 많은 공을 세웠던 선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 번 더 파리 올림픽에서 3년 뒤에 뛰어주길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선수의 몸 생각도 해야 되고 특히 이번에도 복근이 굉장히 이제 좀 다친 상태에서 많이 아픈 상태에서도 그 부상을 참아가면서 어쨌든 굉장히 성공적인 그 올림픽을 치러냈기 때문에 김연경 선수의 뭐 그런 결정을 뭐 존중하는 입장이고요. 어쨌든 그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거의 예전에 이제 김연아 선수 정도의 어떤 인기와 지지를 이제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정말 국민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준 선수인데 앞으로도 선수 생활 열심히 하시고 지금 뭐 국가대표 은퇴식을 치러주겠다는 거는 이제 거절했다고 해요. 자기가 진짜로 아예 선수 그래요? 생활을 그만둘 때 하지 지금은 그 은퇴식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국내 리그에서는 계속 뛰고 계속 이제 앞으로 그렇군요. 이제 상하인가요? 이제 계속 어쨌든 상하이. 프로 생활을 하고 정말로 선수를 아예 그만둘 때 그때 하겠다고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매우 김연경 선수에게 이제 감사하는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사실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고 2번의 올림픽에서 4강 대한민국 대표팀 여자 배구를 올려놨다는 것은 정말 굉장한 정말로 공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연경 선수 국가대표로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하라. 이 자리를 빌어서 문 대통령에게 한마디 하라. 라는 인터뷰 강요 논란의 당사자가 사과를 하고요. 물러났는데요. 그때 논란 인터뷰 다시 들어보시죠. 4강에 올라가면서 포상금이 역대 최고로 준비되어 있는 거 아시죠? 아, 네네. 알고 있죠? 네. 네, 금액도 알고 계시나요? 대충 알고 있습니다. 아, 대충. 얼마? 네? 얼마라고? 네? 얼마라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특히 또 김연경 선수에 대해서 따로 또 국민들께 감명을 준 거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주셨나요? 제가요? 네. 제가 감히 대통령님한테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가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한번 인사 말씀 답변 한번 드려주시죠. 뭔 답변이요? 대통령님께. 아니 했잖아요 지금. 네. 한번 더.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다시 봐도 왜 저렇게 3차례나 2차례인가요? 3차례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감사 인사를 강요했는지 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 배구협회 관계자는 저거 쪼크다라는 해명을 해서 오히려 더 공분을 불러일으켰는데 당사자죠. 유혜자 배구협회 홍보부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사려 깊지 못한 무리한 진행 사과드린다. 사태에 막중한 책임을 느껴 사퇴하고 자중하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배구협회장, 오한남 배구협회장도 사과문을 냈습니다. 정치적 목적이 없었다. 김연경 선수와
친분이 두터운 사회자가 스스럼 없이 대하면서 발생한 일 재발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노은지 기자, 정치적 목적이 없었다라고 배구협회장이 사과를 했으니 정치적 목적은 이제 없었던 걸로 우리가 봐야겠는데 쪼크라더니 또 왜 사퇴를 한 겁니까? 그럼? 일단은 여론이 상당히 악화가 됐었고 특히 이제 김연경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진짜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선수인데 뭔가 상당히 좀 무례한 인터뷰를 좀 시도한 그런 태도였다 이런 논란이 일면서 좀 스스로도 부담을 느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봤더니 이제 그 자신의 딸이랑 사위 같은 경우에도 뭔가 프로 스포츠 선수더라고요. 근데 가족에게까지 좀 무리하게 SNS에서 악플을 다는 이런 사례들이 생기다 보니까 본인의 잠깐의 이제 말실수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빨리 물러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군요. 논란이 워낙 좀 거세게 일었기 때문인데 다시 봐도 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건데 김수경 교수님, 김연경 선수와 친분이 두터운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친분이 두터우면 그럴수록 좀 민감한 질문은 좀 자제하고 그러는 게 보통이지 않나요, 통상? 저게 만약에 사적인 자리였다면 둘의 친분이 가까우니까 뭐 포상금에 대해서 농담도 하고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뭐 얘기도 하고 할 수 있지만 저거는 공식적으로 어쨌든 경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예. 일단 그 돈 얘기를 자꾸 한 것도 좀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포상금이 없었다면 그럼 김연경 선수가 열심히 안 했을까요? 열심히 했을 거란 말이죠. 계속 마치 포상금 때문에 열심히 한 것처럼 얘기가 되는 것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 불편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사하다는 말을 했는데도 여러 차례 강요하듯이 지금 질문을 받는 김연경 선수가 굉장히 불편할 정도로 재차 묻고 있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그 장면이 굉장히 불편했던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리한 진행이라고 굉장히 많은 반발을 샀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김연경 선수의 인기라는 것이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김연경 선수에게 굉장히 좀 불편한 질문들을 연달아서 계속 던지는 저런 모습이 시청자의 입장에서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 불편했고 그거에 대한 비난이 아주 거세게 일자 막중한 책임을 뒤늦게 느끼고 사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저 배구협회 관계자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었다면 왜 계속 문 대통령에 대한 감사 요구를 했을까요? 정치적 목적은 잘 모르겠는데 정치적 유탄, 정치적 결과가 나타난 건 맞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배구의 경기를 지켜보고 나서 굉장히 깊은 감동을 느꼈던 국민분들이 상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입장, 감사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고 김연경 선수뿐만이 아니라 배구, 대한민국 여자 배구를 이끌었던 많은 선수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감사를 얘기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꼭 이게 뭔가 김연경 선수에게 감사를 끌어내는 듯한 얘기를 하게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띄워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야? 라는 방식으로 오해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순수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여자 배구와 김연경 선수를 진심으로 응원했던 결과가 저런 무리하고 무례했던 인터뷰 때문에 오히려 정치적인 유탄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서 충분하게 국민의 오해가 살 수 있는 만큼 이런 일들 두 번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핫삼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잠시 후에 1, 2분 상간에 출소를 합니다. 삼성 경영 일선에 복귀하느냐가 아무래도 관심사일 것 같아요. 노은지 기자, 이제 나오면 뭐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이게 가석방이고 사면이 아닙니다. 가석방이다 보니까 보호관찰과 취업 제한을 적용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호관찰 같은 경우 저게 이제 적용이 되게 되면 일단 재계 총수 같은 경우는 해외 출장도 잦고 뭔가 해외에 다니면서 이제 업무를 봐야 될 일이 많은데 일단 그렇지, 외국에, 삼성이잖아. 예. 네, 외국에 나갈 수는 없는 거고 취업 제한 부분도 좀 걸리는 부분인데요. 외국에 출장을 못 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주거지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계획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약간의 조금 이제 본인의 어떤 이동에 대해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 취업 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에서 취업 제한을 좀 풀어달라 이런 걸 요청을 하게 되면 법무부가 심사를 거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 제한에 걸리게 되면 공식적으로 뭔가 삼성 부회장의 직함을 달고 업무에 복귀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재계에서 나오는 경우는 지금 이거
가석방에 대해서도 국민 여론이 안 좋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취업 제한까지 풀어달라고 했을 때 좀 비난 여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등기 임원으로 약간 비공식적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런 관측들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김영주 의원님. 네. 그러니까 출장도 못 가고 취업 제한 조치가 있기 때문에 삼성에서 어떠한 취업도 안 된다. 취직도 안 된다. 근데 총수에게 취직하지 마라.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뭐 의미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가석방이 갖고 있는 그 취재 안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도 이런 질문을 받을 때 공식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취업 제한 부분을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 없다. 이렇게 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아니, 그런데 보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을 설명하면서 네.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과 백신 상황 등을 고려했다. 그러면 뭔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 그런데 취업 제한이다. 그러면 백수로서 뭔가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하라. 뭐 이런 말입니까? 법리적으로 파헤쳐 방금 이제 기자님도 말씀했습니다. 갈 수 있는 길은 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등기 임원? 미등기 임원으로서 충분히 실제적으로 공식적인 직함이 없다라도 이재용이라는 이름 하나로도 충분히 뭐 총수라는 건 전 세계가 다 아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반도체 투자라든지 백신에 대한 생산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를 교도소 안에 있는 것보다 훨씬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리고 요즘 뭐 화상 통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또 갈 수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코로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여러 가지 상업 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제약 요소는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뭐 그런 부분들은 스태프들이 다 알아서 정리하면 될 것이고 조금 더 그래도 그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활동의 폭은 충분히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김수영 교수님 일각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주장은 예컨대 화상으로 임원이 어떤 승인에 대한 결재를 요구했을 때 이렇게 하라라는 행동도 하면 안 된다. 그것도 허용하면 안 된다. 그냥 정말 집에만 있어라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편법적인 거죠. 사실 이 이재용 부회장이 자유롭게 어떤 경제 활동, 경영 활동을 하려면 사면이 돼야 됩니다. 사면이 되면은 이제 가능한 거고 가석방은 그냥 구금 상태만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법의 제약을 받거든요. 근데 사면은 대통령이 해야 되는 것이고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면을 시키게 되면은 대통령이 그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아마 가석방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석방의 경우에는 앞에서 다 말씀하셨지만 그 동종 기업의 5년 동안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마 사면을 해줄 수는 없고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한다면은 경영 활동을 해서는 안 되지만 또 풀어줄 때는 어떤 이유였냐면 백신 확보라든가 반도체의 경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것들을 나아지게 하는데 기여하라는 차원에서 이제 풀어준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법적인 그런 부분 결국은 미등기 임원으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경영에 참여하고 경영을 이끄는 그런 방식으로 이게 운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장 가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이 결정돼서 지금 서울 구치소에서 출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들어갈 때 입었던 옷 그대로를 입고 나오고요. 마스크 쓴 채로 혼자 걸어 나오네요. 구치소 관계자랑. 아마도 이제 삼성 관계자가 밖에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자, 이제 구치소 문이 열리게 되는데요.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혹시 취재진에게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완전한 사면이 있어야 한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가석방조차 반대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정부는 이제 가석방이라는 어떤 중간적인 조치를 취한 걸로 보고요. 박범계 장관이 스스로 밝혔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에는 반도체 전쟁이나 백신 전쟁 같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류그룹 삼성의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 바도 시사된 바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 잘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어떤 고민하고 계신가요? 반도체 백신 중에 어떤 게 우선순위 있습니까, 부회장님? 특별하거나 생각 안 하시나요? 자, 국민들께 죄송하다 사과했고 열심히 하겠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게 취업이 제한돼 있고 경영활동을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백신 우리 삼성이 확보해 오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고 목적어가 생략된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로 밝혔다라는 것도 참 흥미로운 대목 같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대통령 선거 상황 살펴보죠. 자,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내용이 깊어집니다. 특히 당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의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지만 이준석 대표가 과거에 윤석열이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라고 한 발언도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캠프 측의 인사가 당대표 탄핵을 언급해서 논란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당대표 결정이라 할지라도요, 암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거는 탄핵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탄핵을 시키겠다라는 발언은 아니겠지만 대표의 탄핵을 시사했다라고 해석되며 이준석 당대표 측이 강하게 발끈했습니다. 탄핵 이야기까지 드러낸 걸 보니 보이콧 종용과 패싱 논란, 공격의 목적이 뭐였는지 명확해진다. 자, 윤석열 캠프의 공격의 목적이 명확해졌다라고 비판하며 대선을 앞두고 당대표를 흔드는 캠프는 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알겠다라며 이준석 대표가 강하게 발끈을 하고 비판을 합니다. 자,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 후보가 직접 나섰습니다. 우리 캠프 모든 분들에게 이 당의 화합과 단결에 해가 될 만한 언동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아주 당부를 했습니다. 신지호 실장에 대한 경질 여부. 탄핵이라는 용어는 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고 본인이 이 부분에서 사과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우리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당의 화합과 단결을 해칠 만한 언동은 절대 자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결국 윤석열 후보가 나서면서 그런 발언은 부적절하다라고 진화를 하게 이르렀는데 이준석 대표의 반발이 워낙 거셉니다. 일단 윤석열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님, 네. 신지호 실장의 이 발언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정말 윤석열 캠프의 입장이었던 겁니까? 대표를 탄핵할 수도 있다는 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라디오 프로그램을 지켜보셨던 분들은 생방송을 저도 라디오를 들었는데요. 그 자리에 출연했던 진중권 교수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그 라디오를 듣고 있었는데 그런 맥락적 의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진 교수도 얘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이준석 대표가 불쾌해하고 있는 탄핵이라는 단어 용어의 사용 자체가 부적절했기 때문에 여기에 논란이 커지는 부분들 충분하게 고려해서 신지호 실장이 사과를 했고 윤석열 후보도 지금 정권 교체를 원하는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의 뜻은 모두 함께 협력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정권 교체에 나서라는 것이지 당의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라는 의미가 아닐 겁니다. 따라서 캠프 내에서도 분명하게 당의 화합을 했지만 언동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리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야권 전체에서 이번 정권 교체에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되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이런 전체적인 단결과 화합에 보다 강력한 목소리를 촉구하고 주문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적절했다. 윤석열 후보도 신지호 실장의 발언에 대해서 부적절함을 인정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다 보니까 윤 후보가 이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사실상 사과를 했습니다. 윤석열, 이해해달라. 신지호 실장을 많이 혼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갈등이 없는데 갈등으로 미치니 참 우려스럽다. 우리가 손잡고 국민을 안심시켜드리는 것이 도리다. 라고 윤석열 후보가 이 대표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낮은 자세로 사실상이 사과를 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통화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이런 발언에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과 구성 요건이 미흡하다 라며 사과보다는 이해해달라는 요지였다. 아무런 연락 안 왔다고 밝힌 뒤에야 옆구리 찔러서 한 부분이었다라고 이준석 대표의 화가 아직 풀리지 않은 듯한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어떤 뒤끝성 발언이 나오면서 갈등은 여전하다라는 걸로 보입니다. 노은지 기자. 지금 야당 취재 기자 중에 반장이죠, 반장. 윤 후보가 전화를 건 것, 옆구리 찔러서 한 겁니까? 사과가 아니었습니까? 이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뭐 지금 여기 캠프 대변인도 와 계시지만 윤석열 캠프 쪽에서 일관되게 말하는 건 그 윤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진짜 상당히 호의를 갖고 있고 대표를 흔들면 안 되고 대표에게 협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탄핵 발언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엄청나게 좀 질책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캠프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상당히 좀 엄중하게 꾸짖으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표에게도 본인이 직접 이 대표 입장에서는 계속 SNS에 어제 하루 종일 이제 글을 올리면서 상당히 불편한 심경을 많이 드러냈기 때문에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전화를 해서 내가 직접 좀 해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탄핵 발언은 분명히 취지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구하는 그런 작업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김영주 의원님, 네. 윤 후보가 직접 통화를 해서 양해를 구하고 사실상의 사과를 했는데 이 대표의 주장은 그거 사과 아니다. 저거 사과 아니다. 옆구리 찔러서 한 거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대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를 흔드는 후보를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뭐 당의 대선 1위 후보를 흔드는 당대표를 본 적이 없어요. 아, 오히려? 예. 저는 지금 현재 잘못된 거 아니냐. 자기가 어떤 영을 세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정당이 그야말로 플랫폼 정당이고 모든 사람이 들어와서 뭐 흔히들 국민의힘 범야권 지지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정권 교체의 중심이 되려면 모든 후보들이 편안하게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어쨌든 발언은 부적절했으나 어쨌든 경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당헌 당규상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런 발언이 나오게 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가 해야 될 일은 불쾌한 감정은 있다 하더라도 빨리 선관위 체제로 바꾸고 후보 등록이라도 빨리 해서 실제로 일부의 후보지만 어쨌든 윤 후보 측이 얘기하는 정확한 당헌 당규에 맞는 선거 경선 과정을 가달라는 그 메시지잖아요. 그 메시지는 메시지대로 뭔가 실천해 가면서 불쾌한 부분들은 얘기를 해야지 끝까지 사과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할 일은 그대로 또 입장은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또 국민의힘이나 야권의 어떤 뭐랄까 잘 되기를 바라는 많은 지지층들에게 답답함만 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대표는 과거 한 발언, 방송의 발언, 인터넷 방송의 발언으로 지금 논란이 상당히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그 발언 들어보시죠. 업자가 좋은 업자가 붙었어. 이준석한테 야 너 와라 이러면 어떡할 거야? 나는 대통령 만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니까. 누구? 어? 유승민. 너 이러다가 안철수 서울시장 되고 윤석열 대통령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집을 떠야지. 이준석은 자, 요 영상에 대한 윤석열 캠프 입장은 뭡니까? 네, 영상이 좀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판단은 저는 국민들과 당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당대표가 되기 전 3월 달에 이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 간의 단일화가 한참 있을 때 나왔던 얘기들인데요. 워낙 방송을 많이 했던 경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농담 섞인 얘기들도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에게 걱정과 우려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의 시선은 혹시 공정한 경선을 치러지는데 저와 같은 과거의 언행들이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또 이준석 대표가 지난날 전당대회에서 젊은 층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던 만큼 MZ세대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핵심적인 내용 중에 공정이 있지 않습니까? 또 누구보다 공정하게 경선을 잘 치러갈 거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자 중앙일보 사설을 보면 이준석 대표에게 또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사설도 있는데요. 이런 국민의 복합적인 여론들을 고려해서 모두 함께 힘을 합치고 정권 교체에 나서야 된다는 마음은 윤석열 후보뿐 아니라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민주당의 여러 경선 국면들이 사실 과열되는 모습을 우리가 잘 보고 있거든요. 잘못된 부분들 반면교사 삼아서 진짜 원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지도부의 멋진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떤 대표를 향한 어떤 비판의 발언을 굉장히 자제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옆에서 객관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아마도 신조 실장의 저 탄핵 발언 이후에 이런 변화들이겠죠. 이번에는 여권의 대선 상황 소식인데요.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가 연일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이번엔 경선 승복 선언 제안에 갈등이 붙었습니다. 이재명 캠프에서 각 캠프가 모여서 경선 결과 승복하자라고 미리 선언을 하자라는 겁니다. 결과는 어떨지 모르지만 승복 선언을 미리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이낙연 캠프 서른 의원 너무나 당연한 걸 하자고 하니 새삼스럽다. 불복 프레임 걷어달라. 정세균 후보
승복은 기본인데 그런 얘기 하는 것이 이상하다. 추미애 후보 측 당연한 걸 다짐하려 별도의 선언까지 해야 하나 라며 황당하다라는 분위기입니다. 김승용 교수님, 이재명 후보 측에서 제안한 요 결과에 승복하자라는 선언을 미리 하자. 자, 이게 뭐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원래 시작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서른 이낙연 캠프 선대위원장이 이제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경선 이후에도 원팀을 장담하기 어렵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이재명 캠프 측의 이제 우원식 의원이 뭔가 경선이 끝난 뒤에 불복하겠다는 것인가? 그렇다면은 이 경선이 끝난 뒤에 모두가 승복하겠다는 선언을 하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명 캠프와 지금 이낙연 캠프 간의 다툼인 건데 이제 이재명 캠프에서 난데없이 모두에게 모든 후보들에게 경선 끝나고 다 승복하겠다는 선언을 일제히 하자고 하니까 나머지 이제 후보들 입장에서는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둘 간의 지금 갈등 때문에 우리까지 지금 승복선을 하라는 건데 원래도 승복할 생각이었고 원래 그게 당연한 건데 여기에 동참을 하라니 마치 그러면 내가 뭐 승복을 안 하려던 사람이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다 보니 나머지 후보자 측에서는 둘이 원만하게 해결해라. 왜 우리한테까지 이런 식으로 당연한 것을 마치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인 것처럼 몰아세우면서 승복선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여론조사 한 대목 보겠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이 두 주자 간의 여론조사 추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까지. 이런 결과인데 김영주 의원님. 네. 7월 넷째 주서부터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는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특별히. 뭐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고. 근데 유독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에 변화가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실질적으로 보면 오히려 백제 발언이 독이 되는 듯한 느낌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뭐 대행적인 어떤 문제적이다, 네거티브인데 예를 들면 지금도 서른원이 얘기하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그 이재명 지사 측의 형수 발언이라고 하는 것을 부풀리기 위한 어떤 문제 제기거든요. 그 발언을 들은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을 지지해달라 해도 이재명을 지지하기 어렵다는 이 말을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자체가 오히려 뭐 우리 지지자들한테는 고루하게 느껴지거나 퇴행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스스로 백제 발언을 강조하다 보니까 스스로 고립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그 이낙연 캠프 쪽에서 여러 가지 상호 네거티브전 속에서 이재명 후보 측이 나타나고 있는 공격, 이낙연 후보 측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은 이미 다 국민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낙연 후보 측은 그 토론회 측에서도 명쾌한 사이다적인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선명한 비전이라든지 뭔가 책임 있고 강한 발언이 없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중간에 다시 뭐 1차 경선에서 탄력을 받았는데 그 탄력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김영주 의원의 어떤 개인적인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들은요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순서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주말,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